안녕하십니까. CNG 방송의 조영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스마트 엔지니어링과 커넥티드 PLM의 융합 트렌드에 대해서 40분간 방송을 하고 질문과 응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6가지 부분으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서론입니다. 요즘에 어떤 PLM과 이 세상의 어떤 IT 엔지니어링 쪽의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두 번째는 스마트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커넥티드 PLM, 그리고 네 번째는 요즘 이슈인 사물 인터넷과 PLM과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더스트리얼 4.0의 전략과 대응,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결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사회의 패러다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마트 사회. 스마트 사회가 정확하게 정의는 아직 그 진행 상태이지만, 우리는 보다 스마트한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네트워크로 연결된 커넥티드 사회가 두 번째 패러다임입니다. 또한 가까운 미래 사회에는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인 스마트와 커넥티드의 융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것을 스마트와 커넥티드를 테크놀로지나 조금 더 구체화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정보기술의 스마트 패러다임과 통신기술의 CT의 연결의 패러다임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의 요구사항은 정보통신기술, CIT의 융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지껏 CNG 방송에서 오랫동안 방송을 해온 것들의 대부분은 엔지니어링 IT입니다. 또 엔지니어링 IT는 솔루션으로다가는 CAX 기술로다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CAX는 사실은 뭐 CAD, CAE, 그 다음에 CAM, 그 다음에 테스트, 이 밖에도 뭐 CAPP도 있고 CMM, 뭐 다양한 C자 들어가는 거, 컴퓨터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엔지니어링 IT는 저희들이 생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제품 정보 관리라는 PDM, PLM, 또 하나 뭐 자원 관리는 ERP, 그 밖에 ERP 관련된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엔지니어링 IT에서 응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스마트라는 표현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사실은 스마트폰이 2009년에 우리나라를 강타하기 전에, 전에도 스마트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것의 스마트는, 첫 번째 스마트는 지능형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조금은 자동화되어 있고 조금은 어떤 해결을 다른 거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들을 스마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 엔지니어링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한 장으로 표현했던 스마트와 커넥티드 차트입니다. 스마트라는 것은 두 부분들이 결국 만나면 커넥티드 PLM과 인더스트리얼 4.0의 부분들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IT가 나오고 인터넷도 나오고 요즘에 그 사물 인터넷까지 발전했을 때 보면은 디지털이라는 것은 첫 번째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조금 더 값어치 있는 걸로 데이터를 모아서 필터링 할 때 우리는 정보라고 합니다. 인포메이션. 그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으로 전환할 때 우리는 스킬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말하는 빅데이터를 그 우리가 필요한 인포메이션으로 필터링 할 때는 분명히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에서 널리지로 넘어갈 때는 단순한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방법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포메이션을 필터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전체가 빅데이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 더 어려운 부분은 널리지에서 위즈덤으로 갈 때는 단순하게 스킬이나 방법론이 아니라 패러다임이 있어야 됩니다. 패러다임이 어떤 널리지를 실질적으로 위즈덤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기업의 엔지니어링 IT 전략은 이제 사회 패러다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LM의 미래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스마트 PLM 아니면은 연결 PLM, 또 하나 이제 많은 기업들이 요즘은 PLM도 많이 도입을 했고 또 그 엔지니어링 IT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10년, 15년 동안에 주로 도입을 하면 우리는 뭔가 변하고 도입을 하면 우리가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대부분 다 도입을 한 상태에서 새로운 경쟁력은 뭐냐면 그 기업이 얼마만큼 더 엔지니어링 IT를 스마트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기업이 얼마만큼 더 그 정보와 정보 사이를 얼마만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 경쟁력이 좌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지식을 스마트하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론 중에는 스마트 엔지니어링과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시스템즈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PLM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스마트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의 첫 번째 의미는 지능형입니다. 인텔리전트라는 의미지만 그 밖에 효율성, 효과성, 그 다음에 경제성, 또 하나 스마트라는 그 특성 속에는 미래 예측이라는 거, 또 하나는 혁신성, 또 하나는 인간이나 자연의 친화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에 스마트라는 거는 효율성이나 어떤 그 효과성, 경제성으로다가 발전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 CA나 이럴 때도 시뮬레이션을 해서 미래 예측을 한다는 거가 굉장히 스마트한 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혁신성,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그 혁신하는 부분에 우리는 또 스마트하다는 특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거는 초창기의 스마트와 조금 다른데 요즘에 스마트는 이제 트렌드의 스마트 팩터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에 트렌드에 굉장히 잘 부합하는 것을 스마트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우리가 이제 스마트할 때 옛날에는 암기력이 좋거나 옛날에는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거나 어떤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스마트하다고 그랬지만 이제는
굉장히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 좀 보통 사람들의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우린 스마트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이 그 요즘에 어떤 그 트렌드를 잘 읽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요즘에 트렌드가 디자인이 아름답거나, 또 하나는 어떤 그 어떤 그 뭐라 그러나 자연 친화적인 거, 어떤 소모하고 소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연에 파괴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스마트하다라는 그 트렌드 스마트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밑바닥에는 체계적인 거 역시 스마트한 속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학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라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잘 사용하는 것 역시 스마트한 거가 아닐까. 그래서 이노베이션, 혁신 역시 스마트 전략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그 가장 커다란 것은 그 스마트 팩터가 찾는 거가 저는 스마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서비스하고 폐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엔지니어링인데, 그 엔지니어링 속에서 우리가 스마트 요소를 찾아서 그것을 사용을 하면 스마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엔지니어링에는 기업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CAX 기술이나 생산 기술, 스마트 요소를 발견하고 이것을 적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스마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요소를 제가 이제 약간 좀 구분을 하면, 크게는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스마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마트 팩터.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장이나 기업에서 그들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스마트 팩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스마트 요소는 컨설턴트나 뭐 이런 대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여러 그 기업군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스마트 팩터들을 발견하는 것들이 용이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특수한 스마트는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팩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고 구현하는 것들이 스마트 엔지니어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일반적인 스마트 엔지니어링. 여기에 스마트 팩터에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일반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일반적인 제품 어떤 기업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빨리 어떤 프로젝트, 제품을 개발하거나 뭐 어떤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를 빨리 스타트업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시작을 못 한다는 거죠. 굉장히 늦게 시작해서 요즘에 말하는 골든 타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나 사람이 위독할 때에도 초반에 빨리 어떤 골든 타임에서 빨리 그 사람들의 어떤 스타트업을 해야지만 효과가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의 첫 번째 스마트 팩터는 빠른 스타트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회자가 되는 것 중에 이제 프론트 로딩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나 뭐 이런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에서 학자들이 많이 개발을 했고 그거를 주장하고 수십 년 동안 주장하고 있는데, 뭐냐면 앞에다가 리소스를 앞에 프론트에다가
집어넣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집어넣는 것보다 앞에 집어넣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회사들의 조직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늦습니다. 늦은 스타트업, 그 다음에 발동을 걸리는데 늦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쟁력을 깎아먹는 스마트 엔지니어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개발 기간 동안에 엔지니어링 그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료를 서로 공유하지 않는다든가, 서로 그 어떤 자기 자료에 대해서 그 변경 내용을 서로 그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는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CAX 툴을 잘 사용을 구입을 해놓고 잘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그 효과적이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마지막에 제품을 개발하는 마지막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빨리 엔지니어링 체인지나 커스터머라이징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걸 안 했고 나서 그 제품을 출시하거나 생산했을 때 그대로 그런 그 문제점들이 그 뒷부분에게 전달이 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섯 번째는 PLM에서 많이 얘기하는, 쉽지 않지만 reduced time to market. 그러니까 그 개발 제품 출시 시간을 가능한 하면 줄이자라는 거죠. 이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어떤 더 스마트 하려면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법을 그 엔지니어들이나 현업이나 그 리더들이 새로 발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 제품이 진짜 그 고객들이나 마켓이나 아니면 서비스 엔지니어링에서 원하는 제품인지, 그냥 엔지니어의 머릿속에서 나온 제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그 스마트한 그 어떤 팩터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엔지니어들은 자기의 관점에 의해서 일단 만듭니다. 이게 관성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 메인텐 유지 보수하기가 되게 힘들다든지, 아니면 제품을 이동할 때 잘 깨진다든지, 그 고객들이 원하는 취향 트렌드와 굉장히 거리가 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일반적인 팩터에서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로우 워런티 코스트. 이거는 뭐냐면 요새 주로 말하는 그 신뢰성이라는 거죠. 신뢰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품질인데 미래의 품질입니다. 왜냐하면 그 품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공장 안에서의 품질이 있고 공장 바깥에서의 품질이 있습니다. 공장 안에서의 품질은 여지껏 뭐 식스시그마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품질에 대해서. 그래서 생산을 한 다음에 품질이 나쁜 것들은 다 버리거나 이러는데, 뭐냐면은 그 공장에서 그걸 통과가 됐는데, 이것이 그 1년 안에 미래에 대한 품질, 1년 안에 사고가 1년 안에 고장이 날 확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재의 품질팀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스마트하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우 워런티 코스 일곱 번째는 신뢰성. 이것을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잘 팔았는데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리콜을 한다든가, 아니면 워런티 안에 고장이 많이 나서 그 이미지나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증가한다라는 것은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마지막에 굉장히 안 좋은 팩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렸고, 7번까지
그래서 제품의 신뢰성을 높여서 품질 보증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들을 나타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거를 몇 가지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다. 나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조금은 실질적으로 좀 몇 가지 예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없냐 이런 의미들을 하는데 요것은 지금 이제 일반적인 팩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회사에 대해서나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스마트 팩터를 찾는 것 중에 예시가 이러는 겁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3D를 왜 많이 사용해야 되냐, 왜 3D CAD를 사용하느냐, 3D 환경을 왜 만들어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에 전통적으로는 이제 뭐 시퀀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말을 붙여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제품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고 피지컬 밸리데이션 검증을 합니다. 시제품을 만들고 이제 검증을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은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에서는 뭐냐면 디지털 모캅이라는 그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뭐냐면 설계를 해서 초창기에 미리 앞단에 만들어진 어떤 설계 3D를 받아다가 그것을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 검증에는 단순하게 작동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생산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시공구 설계라든가 엄청나게 다양한 방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설계 부분과 검증하는 시제작을 검증하는 부분, 그리고 생산 준비팀과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의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새로운 건 뭐냐면은 이런 순차적 엔지니어와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은 스마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스마트 엔지니어링이 다른 것은 뭐냐면은 지식을 재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지식에 대해서. 그래서 설계와 검증을 거의 굉장히 설계에 대한 시간도 줄이고 그다음에 검증하는 시간도 줄여서 제품의 스마트 디지털 밸리데이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설계 지식을 사용해서 출시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한다는 거. 이걸 재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출시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제품의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림에서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현재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엔지니어링 방법론도 아주 다양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 전략입니다. 3D 전략을 어떤 회사들은 이제 3D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회사의 밴드의 비전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3D 전략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한 10년 전만 해도 3D CAD를 도입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3D CAD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3D라는 거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래도 공장 곳곳에는 3D로다가 스마트한 팩터를 찾아서 더 생산성을 높이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한 가지에는 엔지니어링 IT와 엔지니어링 어플리케이션 도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설계 검증 지식을 축적하여 제품 출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지식 또 하나의 예로다가는 엔지니어링 지식 자산 검색입니다. 뭐냐면은 엔지니어링 널리지를 저는 이제 이 회사에 보면 현업에 가면 자기들이 굉장히 갖고 있는
우리나라 회사도 20년, 30년 된 회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자체의 어떤 노하우가 상당히 쌓여 있는데 이것을 그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 중에 3D 전략 다음으로다가는 엔지니어링 자산 검색, 엔지니어링 널리지 에셋 서치 엔진을 구축하여 미래 스마트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존의 엔지니어링 지식과 지적 자산을 쉽게 찾고 재사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동시에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어떤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한 가지 이그젬플인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엔지니어링을 하면은 굉장히 리니어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지식을 재사용해서 스마트 서치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그 값어치가 거의 리이노베이션 하는 거에 가까운 그런 그 가치를 우리가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거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스마트 엔지니어링에 지속적으로 스마트 엔지니어를 추구한 것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입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기업에서는 보다 스마트 팩터를 찾아가지고 그 시간과 리소스 자원과 이런 것들을 전략하는 건데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의 철학은 뭐냐면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역사가 한 2차 대전 때부터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가 깁니다. 뭐 산업공학에서도 많이 그 사용을 하고 그런데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을 여 그림에서 보면은 제품을 개발할 때 그 모든 그 앞부분에서 그 스타디 할 때 거의 70%의 비용이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 그 컨셉 디자인 그러니까 PDR이라고 그러는데 개념 설계가 끝났을 때 그 제품의 모든 비용의 85%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나중에 뭐 임플리멘테이션을 쓰거나 이랬을 때는 거의 15%밖에 그 제품의 그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들을 보시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PDR 전에 제품의 그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프론트 로딩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시간은 아니지만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뭐 굉장히 그 프레임워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엔지니어 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고 뭐 이거 현업에 대해서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드냐라는 현업사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왜 해야 되냐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그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요즘에 그 가장 가장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 중에 시뮬레이션 설계 환경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서 처음 가보는 기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품에 대해서 한 번도 안 가본 고객의 요구사항만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환경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설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설계일 때는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또 하나 뭐냐면은 요즘처럼 어떤 제품이 그 다양한 전문 분야가 필요한 거, 전기도 필요하고
전자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분야도 필요하고 또 하나 뭐냐면은 신뢰성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프티나 그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 보통 우리가 그 엔지니어들은 어떤 스펙이나 어떤 엔지니어의 그 기능이나 이런 거에 주로 집중하다 보면은 그 다른 분야에 대해서 그 간과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랬을 때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이해 당사자, 스테이크홀더가 참여하는 경우. 점점 프로젝트가 어떤 작은 어떤 팀에서 개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케팅 부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서비스하는 부서라든가 다른 부서라든가 그 다음에 그 수출하는 나라도 다양하고 이랬을 때 이해 당사자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힘들어할 때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엔지니어들에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여 조직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거나 의사소통이 복잡한 경우 요즘에는 디자인 팀은 뭐 영국에 있고 또 뭐 개발팀은 뭐 한국에도 뭐 지역적으로 굉장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복잡할 때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 많은 부분들이 동시에 개발되어 있대.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요즘에는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전에는 이제 기계적인 부분들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제 개발이 필요할 때 참고로 그 어떤 항공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거의 뭐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좌지우지할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왜 있냐면은 옛날 항공기들은 소프트웨어들이 그냥 탑재를 덜 했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항공기들은 거의 참고로 옛날 팬텀기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포션이 한 8%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80, 90% 정도 되고 미래 항공기들의 모든 딜레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딜레이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IoT라든가 어떤 기계들이나 이런 것들의 소프트웨어를 많이 탑재를 하게 임베딩 시스템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많이 탑재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운영 및 지원 요구사항이 매우 복잡한 경우입니다. 이거 역시 그 이제는 앞으로 스마트 제품들은 그냥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태계나 계속 사용하고 그거에 대한 탑재 소프트웨어를 그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기능도 추가되고 이런 좀 복잡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그 기능 분야에 고도의 신기술이 적용하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소형 시스템도 긴급 개발이거나 저가 운영이거나 그 신뢰성, 고성능,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스템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굉장히 요구사항을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요구사항 관리입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제품의 경우 IoT 중에도 저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반드시 그 사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 단순하게 임베딩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 자체 OS까지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탑재되는 OS까지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그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엔지니어들이 그 공대를 졸업할 때 그 이코노믹 엔지니어링이나 뭐 이런 그 경제성 이런 걸 배우지 않고 나왔어요. 근데
현재의 기존의 엔지니어들이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따라서 또 하나의 그 어떤 구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중에서 꼭 그 하나로 설명하기는 없지만 대부분 그 오늘 그 강의에서 이 V자 하나도 알고 가면은 머릿속에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V자 인기가 있는 그 V자 엔지니어링 시스템 V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그 가장 잘 함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아닐까. 첫 번째 V는 시스템을 전체를 큰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리퀘어먼트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서브 시스템을 생각하고 디테일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그 나머지 V부는 밸리데이션인데 밸리데이션은 작은 것부터 그 소프트웨어부터 디테일한 것부터 밸리데이션을 하고 그 밸리데이션이 끝나면 서브 시스템 밸리데이션을 하고 또 서브 시스템 밸리데이션이 또 완성이 되면 전체 시스템 밸리데이션을 하고 또 그 최종으로다가는 베리피케이션 다음에는 밸리데이션을 하고 그래서 완성을 하는 거로 이 V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중에는 개중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걸 보면은 비슷하다는 걸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먼저 도입을 했어요. 몇 년 전에. 그리고 이제는 이제 메케니컬 쪽도 이제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새로운 PLM 메가 트렌드 중에는 이제 커넥티드 PLM과 4차 산업혁명이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4.0도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제 연구원들이 대부분은 이제 인더스트리얼 4.0에 대해서 많이 이제 글들을 쓰는데 정확히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4.0 생존 전략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제 커넥티드 PLM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커넥티드 PLM은 기존에 있는 지금 모든 대부분의 큰 회사들은 PL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PLM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뭐냐면은 PLM 도입을 했는데 벤더들이 모든 것을 다 그 시나리오대로 여러분들 현업에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PLM을 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커넥티드 PLM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LM에 대해서는 이제 커넥티드 PLM이 뭐냐면 그동안 이제 기업은 다양한 시스템 통합을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벤더들의 폐쇄적인 시장 전략을 해서 대부분 좀 실패를 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벤더들도 이제 벤더들이 이제 여러 제품들을 이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자체 벤더들도 제품과 통합이 안 됩니다. 사실은 비용 대 효과도 낮고 그래서 현재 연결 피드 개념은 이전의 시스템들과 시스템의 통합이 아니라 연동을 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좀 스마트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어떤 연결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커넥티드 PLM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커넥티드 PLM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7가지 이제 어떤 분야 7가지 티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역, 도메인. 예를 들어서 어떤 생산과 마케팅과 생산과 서비스와 이런 커다란 도메인 간의 어떤 연결이 필요할 때,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전문 분야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리콰어먼트 요구 사항과 그 어떤 설계와의 어떤 전문 영역과 그 요구 사항과 제품의 이범과 이런 것들을 연결할 때 디스플린 간의 그 연결할 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이제 예를 들어서 CAD 시스템과 PDM 시스템, PDM 시스템과 ERP 시스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PDM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연결, 또 하나는 이제 벤더. 왜냐하면 벤더들의 어떤 뭐 현재 있는 A 벤더와 B 벤더 사이에 또 A 벤더의 CAD와 B 벤더의 PDM, 그리고 C 벤더의 그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이런 것들을 연결할 때 특히 이제 해석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거 CA와 PDM 간의 링크 연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현업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연결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같은 회사에서 이제 장소, 공장과 뭐 연구소는 미국에 있는 연구소와 한국에 있는 공장과 뭐 마케팅이 다른 로케이션과의 어떤 연결, 그 다음에 이제 대형 회사는 자기 협력 회사와의 그 연결. 사실 협력 회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문서 서비스와 PDM,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3D 서비스 또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그 다음에 크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서비스와 어떤 IT 서비스와 엔지니어 그 PLM과의 어떤 연결, 이런 것들을 7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연결할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영역은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운영, 생산, 판매, 서비스, 품질 규제, 공급처 유지보수 지원, 이런 것들을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전문 분야는 제품 설계, 해석 분야, 생산 기술, CAX, 시험 분야, 세프티, RMNS. 그다음에 시스템은 여러분들 이제 엔지니어링에서 많이 쓰고 있는 CAD, PDM, ERP, MES, CAM, MRO, DMS, 그다음에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뭐 벤더는 이제 다소, PTC, 지멘스, 오토데스크, SAP, MSC나 요즘에 이제 해석 MSC나 NCS, IBM의 요구사항이라든가, NCS의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과의 연결하지 않으면 현업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거는 뭐 연결이 안 된 거를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줘봤자 나중에 그 스마트 팩터에서 깎아먹습니다. 이게 뭐 이런 것 때문에 앞에서 굉장히 시간을 벌었는데 나중에 다시 또 그대로 그 시간을,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분들은 아니 이런 것들을 왜 다 줬는데 왜 개발 시간이나 왜 생산 이런 출시 이런 시간을 줄이지 못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의외로 이렇게 섬처럼 이런 7가지 섬이 따로따로 있는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벤더나 어떤 특정한 그 부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장소, 도메스틱, 글로벌, 애니웨어, 그 다음에 이제 협력회사, 파트너, 서플라이어, 뭐 많죠. 서플라이어도 뭐 다양한 서플라이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여지껏 뭐 PDM이 오면 자동적으로 해결한다고 이제 벤더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서비스는 뭐 크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서비스, 3D 비주얼라이제이션, 3D PDF.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이 컴퓨팅이라는 거가 이제 생물처럼 새로 나오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모바일 서비스 나는 PDM이나 나는 어떤 이런 제품, 부품 이런 걸 갖다 나는 모바일에서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이런 서비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 PDM에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떤 회사에서 오르가니제이션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A도 있고 B도 있고 이 어떤 B는 뭐 C는 또 해외 부서가 있고 이것들을 CAM과 PLM 시스템과 CAD와 PLM 시스템에는 버추얼 프로덕트를 디자인합니다. 뭐냐면은 가상 데이터인 거죠. 디지털 데이터죠. 그 다음에 그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은 이 그 가상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성능 예측이나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CAD, PLM 시스템과 과거에는 CAD와 PLM도 잘 안 붙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CAD, PLM을 붙였더니 CA나 시뮬레이션 데이터나 CA 시스템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회사가 실질적으로 그 시뮬레이션만 하는 거는 아니죠.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죠. 진짜 테스트, 실질적으로 테스트하는 데이터와도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것들이 연결 PDM이고 스마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 PLM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은 디자인 워크플로우와 시뮬레이션 워크플로우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CIO나 CEO나 어떤 그 IT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가 서로 다른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그냥 사주면 모두 다 연결해 가지고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왜 이 연결 PDM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데이터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CAD 데이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트 정보도 디자인 정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테스트한 그런 테스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그 도메인끼리 그 어떤 겹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CA 엔지니어의 이런 겹치는 걸 갖다가 PDM 엔지니어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스트 데이터가 그 CAD 데이터나 디자인에게 피드백 됐을 때 그거를 연결시켜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디자인 워크플로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디자인, 베리피케이션, 릴리즈. 그렇지만 시뮬레이션도 굉장히 이제는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시뮬레이션이 고가이고, 근데 많은 벤더들이 이제 그 디자인 데이터로 이제 먹고 살던 벤더들이 그 시뮬레이션들을 많이 사가지고 자기들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부분의 시뮬레이션 데이터 회사들은 CA 데이터 회사들은 독자적으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결하는 부분들이 지금 핫 이슈고 굉장히 그 많은 리소스와 자원들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쪽 벤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쪽 벤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현업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그 테스트 데이터는 지금 거의 많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데 테스트 데이터도 이제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스마트 엔지니어링과 커넥트 PLM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거의 10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사물 인터넷과 PLM과 인더스트리얼 4.0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물 인터넷이라는 건 향후 20년의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옵니다. 인간과 인간의 연결이 아니라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인터넷 연결이 되고 소통하는 시대가 그 사물 인터넷 시대입니다. 사물 인터넷 분야들은 뭐 웨어블,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뭐 싱스, 세큐리티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IoT라는 거가 어떤 뭐 스마트폰이나 어떤 회사에서 독점할 수 있는 게가 아니라 어떤 사회 전체적으로 널려 있다라는 거. 그럼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를 보면은 뭐냐면 저는 인터넷이 1969년에 처음으로 생겼을 때부터 93년까지는 국방에서 쓰는 인터넷, 핵 폭발이 일어났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인터넷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서부터 2013년까지 작년까지는 뭐냐면 사람과의 연결을 하는 인터넷 오브 피플. 그 다음에 2013년서부터 앞으로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에는 환경이 앞에 이 테이블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한번 보시고 자료를 한번 보시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사물 인터넷에 대해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 안두이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두이노는 뭐냐면은 어떤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스마트 디바이스를 만들어 볼 수 있게끔 만든 조그만 CPU입니다.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어떤 기존에 있는 기계와 연결시킨다면은 간단하게 시제작 IoT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의 가능성은 상수도, 제품 추적, 스마트 조명, 헬스케어, 운전자 안전, 보안, 요 정도까지가 이제 수면 위에 뜬 거고, 앞으로는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모든 거를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는 IoT 가지고 모든 것이 우리 일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업무 기술도 모두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4.0 전략과 대응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더스트리얼 4.0을 쉽게 얘기하면 4차 산업혁명입니다.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일어난 그 기계를 처음 사용했던 사람 대신에 기계를 먼저 사용한 거 1차 산업혁명이고, 2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 초에 일어나는 그 컨베이어 시스템, 자동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전기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업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은 1970년대 이후인데 뭐냐면 이제 로봇이라든가 PBL이라는 어떤 자동화 공장이라든가 이런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부터 나오는 거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 뭐냐면은 공장끼리 이제 자기네들끼리 어떤 그 머신과 머신끼리 자기네들끼리 결정도 하고 소통도 하는 그런 기계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인더스트리얼 4.0이 가장 주창하는 거가 뭐냐면은 독일에서 이제 처음으로 4.0이라는 걸 나왔는데, 이 4.0이라는 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4.0에서 스마트 공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 걸 어떻게 만들겠냐? 스마트 공장은 제조업에서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데 CPS라는 걸로 연결을 시켜야겠다는 겁니다. 그럼 CPS가 뭐냐? CPS는 뭐냐면은 사이버와 피지컬한 거를 같이 융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전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디지털 공장이라든가 디지털 매니팩처, 그건 사이버입니다. 가상 공장이라는 거죠.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거와 현재 있는 자동화 시스템인 머신이나 로봇과 그걸 통합을 해서 같은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4.0과
CPS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스마트 팩토리도 그 전에 나왔던 거고 디지털 매니팩처링도 나왔던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스마트 팩토리는 그 디지털 매니팩처링에서 그 자동화된 거고, 인더스트리얼 4.0에서는 CPS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4.0을 계산으로 하면 싱, 사물,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그 다음에 IT, 오퍼레이션 T, 또는 이제 그 어떤 커넥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합해서 우리 그 삶의 변화를 주겠다라는 거가 인더스트리얼 4.0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요거 아까 말씀드렸고, 결론은 앞으로는 스마트와 연결이 힘입니다. 널리지가 힘이 아니라 스마트와 커넥티드가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는 그 현재와 미래의 기술 투자 일정 지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이 그냥 어떤 걸 도입하고 어떤 걸 사고 해가지고 해결될 거가 아니라 테크놀로지 인베스트 로드맵을 만들고 그거를 1년, 2년, 3년, 5년, 뭐 7년, 대개 5년에서 3년에서 5년 정도를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 그 모든 그 위에 있는 CIO와 아래에 있는 그 엔진 현업과 그거를 공유해 나가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응답에서 이승호님이 예, 그 발표 자료는 공유가 가능합니다. 발표 자료는 이 방송을 재방송할 때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연결하고 이후에 이승호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연결하고 이후에 버전, 각기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 대응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좋은 사례 방법론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 이승호님과 같은 질문들을 현업에서 있는데, 그 버전의 디펜던시 한 거를 우리는 인터그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커넥티드는 버전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버전에 관계없는 그 기본적인 데이터, 그 어떤 핵심 데이터들의 링크만 연결하기 때문에 XML이나 이런 걸로 연결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뭐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그거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지껏 그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버전이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인터그레이션을 하면 그 굉장히 피곤하게 삽니다. 뭐 OS가 여기는 변했는데 뭐 여기는 CAD OS CAD가 올라가고 또 데이터베이스 DB가 변하고 PDM이 변하고, 거의 인터그레이션에 대해서는 거의 굉장히 많은 그 고통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희 커넥션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거와 관계없이 XML로 DB에만 연결하는 것을 이제 연결 PLM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수열님이 커넥트 PLM이 최근에 IoT와 연계되는 방안과 사례를 알려주세요. 사실은 이 그 커넥트 PLM이라는 건 지금 당장 그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고, IoT는 그 IoT라는 것은 지금 미래에 대해서 IoT에 대해서 계속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IoT라는 거가 그 커넥티드 PLM 안에 스마트 엔지니어링, 사실은 IoT라는 것은 제품이거든요. 스마트 제품이기 때문에 그 스마트 제품을 개발하는데 PLM을 사용하는 거지, PLM 자체와 IoT와의 연계관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직접 연계를 만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PTC가나 어떤 회사들이 IoT 관련된 회사를 산다든가,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삼성도 IoT 쪽에 있는 어떤 회사를 구입한 머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그 인사를 많이 하셨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질문들이 주로 이제 그 처음 대하는 것들이라 이제 자료 공유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